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2급입니다. 컴활 필기 2급 원서 접수해놓고 시험 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또 컴활 필기 2급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적 요약을 듣고 싶어요. 이런 분들 모두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1과목 컴퓨터 일반 그 두 번째 내용 윈도우 10의 파일 탐색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고! 자, 파일 탐색기 나왔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별표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또 얘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죠. 일단 단축키 뭡니까? 윈도우 로고랑 E, 알파벳 E 누르면 파일 탐색기 떠요. 저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는 탐색기 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파일의 세부 내역이 뜨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요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C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여기 왼쪽에 요 부등호 표시 요걸 누르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 해당 세부적인 내용이 오른쪽에 자세히 뜨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파일 홈. 자, 홈 메뉴를 누르면 리본으로 어떻습니까? 메뉴 나오죠? 즉, 홈 메뉴에서는 파일에 대한 복사, 이동, 삭제, 이름 바꾸기. 그죠? 이런 것들이 뜨고,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에 대한 것들이 뜹니다. 그 다음에 공유는 말 그대로 폴더 공유, 파일 공유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기에서는 우리 시험에 보기가 잘 나오죠. 탐색창에서는 각각 이 탐색창에 라이브러리를 표시할 것인지 모든 폴더를 표시할 건지 확장해서 폴더를 열 것인지 이렇게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창, 세부창에 대한 메뉴도 이 보기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콘을 크게 볼 건지 보통으로 볼 건지 어떻습니까? 이런 거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해서 숨길 건지 확장명을 표시할 건지 숨길 건지 숨겨진 파일이나 폴더를 숨긴 상태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보일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됐죠?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 파일 탐색기에서 핵심은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바로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검색 상자는 F3 또는 컨트롤 F를 눌러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색 상자와 여러분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는 기능이 똑같냐? 결론은 똑같지 않다는 거죠. 즉 여기에 검색 상자는요. 현재 파일 탐색기 안에 존재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하는 용도이고요. 그 다음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된 앱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검색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리본의 홈 메뉴 아까 말씀드렸어요. 파일 선택 복사, 그 다음 새 폴더 작성, 그 다음에 공유는 말 그대로 공유 보안, 그 다음에 보기는 파일 폴더 표시 형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정렬에 대한 내용들. 그쵸? 그리고 여러분 라이브러리 아까 탐색창에 라이브러리 표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체크하죠. 라이브러리 뜻이 뭐예요? 알아둬야 되죠. 사진, 문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사진, 문서, 음악 이런 것들과 관련한 자료를 여러 폴더에 흩어져 있어요. 이걸 한 곳에서 보고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든 실제 폴더가 아니라 뭐다? 가상 폴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라이브러리. 됐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 뭐니 해도 시그니처는 폴더 옵션입니다. 폴더 옵션은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폴더 옵션이 어떤 겁니까? 네, 윈도우하고 로고, 윈도우 로고랑 E 누르면 자, 곧바로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보기 메뉴를 누르면 옵션 보이죠? 이게 바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요거 보이십니까? 예.
이거 누르면은 폴더 옵션,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 이게 떠요. 일반 탭은 어떤 그 아이콘, 앱을 실행할 때 한 번만 클릭해서 열 것인지 두 번 누를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보기 탭인데요. 보기 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즉 여기 보시면 탐색창에 대한 설정 작업, 그 다음에 파일 및 폴더에 대해서 동기와 공급자를 알리겠다, 드라이브 문자를 표시하겠다, 그죠? 로그온 시 이전 폴더 창을 복원하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미리 보기 창에 미리 보기 처리기 표시, 미리 보기의 파일 아이콘 표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이런 메뉴들이 전부 다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검색에서는 보다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색인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것에 대한 체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것이 폴더 옵션의 구성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설명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및 폴더의 공유가 나오죠. 파일, 폴더, 프린터, CD-롬 등의 자원을 다른 사용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뭐예요? 공유 작업이죠. 데이터, 프린터, 프로그램, 문서,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등의 데이터도 공유가 된다.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공유할 데이터를 어디로 공유 폴더로 이동시키던가 해당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공유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공유 여부를 다른 사용자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려면 공유 이름 뒤에 뭐를 붙여라? 달라. 그 다음에 공유된 폴더는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므로 항상 바이러스 감염에 유의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파일 복사와 이동, 우리 시험에 심심하면 잘 나오죠. 자, 여러분 파일을 복사할 때는 해당 파일 띵띵띵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가서 컨트롤 V, 그죠? 같은 드라이브 C에서 C 드라이브일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로 그냥 쭉 끌면은 복사가 됩니다. 다른 드라이브일 때는요, 그냥 끌어다 놓기만 해도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이동한다는 건 뜻이 뭐예요? 여기 있던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동시킬 작업을 선택하고 그냥 마우스로 끌면은 같은 드라이브에선 이동이 됩니다. 다른 드라이브일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끌면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X로 원하는 파일 선택하고 자른 다음 원하는 곳으로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할 때 연속적 파일은 뭡니까? 네, 첫 번째 파일 선택하고 마지막에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면 쭉 연속적으로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선택을 할 때는 한 번은 그냥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파일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 파일은 컨트롤 A를 누르면 된다. 됐어요? 자, 파일 폴더를 삭제할 때는요, 보통 홈 메뉴에서 삭제 누르면 되고,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죠. 또는 Shift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 가지 않고 곧바로 삭제가 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눌러도 돼요. 또는 휴지통에 끌어다 놔도 되죠. 자, 휴지통은요,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를 말하죠. 이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요, 사용자가 필요하다면 복원 가능하죠?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크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용량의 몇 프로, 10% 설정, 변경 가능하죠.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자동 삭제가 된다. 알아둬야 돼요, 이 말. 휴지통으로 복구가 안 되는 경우 플로피, 도스,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항목, Shift 딜리트 눌러서 삭제한 거, 그 다음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여기 체크를 하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의 크기를 여기를 제로로 만들었을 때 휴지통 용량이 없으므로 곧바로 삭제가 됩니다.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에도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윈도우 로고랑 제가 D 눌러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 설명드리죠. 휴지통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휴지통 아이콘이 있으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요, 속성 들어가면은
휴지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사용자 지정 크기,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지통 크기 지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곧바로 파일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여러분이 삭제할 때마다 삭제할까요? 메시지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우리 시험 사지선다용이니까 되게 잘 나오겠죠.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핵심 기출 체크 들어갑시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숨긴 파일 폴더 표시 여부 지정할 수 있죠. 여러분 폴더 옵션 창 아까 보여드렸어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을 숨기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탐색창, 미리 보기 창, 세부 정보창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이거는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이것의 표시 여부는 어디입니까? 자, 여기 여러분 보여드리죠. 자, 제가 여러분 파일 탐색기 누르면요. 보기에서 이 탐색창 보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보기 창이나 세부 정보창 이런 것들 여기서 지정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쵸? 아, 그러네. 그쵸? 그리고 보기에서 이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서는 탐색창에 대한 건 요것만이에요. 아, 그쵸?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따로 설정한다는 거죠. 탐색 창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의 탐색기나 폴더 창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검색 상자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검색 필터 추가에 수정한 날짜나 크기 등의 속성을 이용해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검색할 위치를 지정해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검색 결과에는 검색어로 사용된 문자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알아둬야 됩니다. 파일이나 폴더 그리고 프로그램 여러분 파일 폴더는 검색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즉 앱이라든가 제어판 전자 이메일 메시지 검색은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 돼요. 답 4번입니다. 한글 윈도우 10에서 파일 탐색기 창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바로가기 즉 즐겨찾기는 자주 사용하는 개체를 등록하여 해당 개체로 보다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다. 맞아요. 라이브러리는 컴퓨터의 여러 장소에 저장된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고 정리할 수 있는 가상 폴더. 맞지요? 네트워크는 윈도우 사용자들을 그룹화하여 권한 등의 사용자 관리를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여러분 네트워크는요. 말 그대로 이 시스템과 연결된 다른 어떤 폴더나 다른 시스템의 어떤 그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관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유가 목적이에요. 3번이 답이고 내 PC는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구성 요소를 표시하며 각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나와 있죠, 여러분. 바로 이 문제는요. 파일 탐색기에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 보이죠? 아, 예. 바로 요거. 즉 자주 사용하는 폴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은 저는 라이브러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 바로 이거 문서 누르면 여러 폴더에 있는 내용을 이 문서라는 이름으로 다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바로 요거.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네트워크는 내가 필요에 의해 특정 시스템이나 폴더를 연결해 놓은 거지 관리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 윈도우 10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휴지통의 파일이 실제 저장된 폴더 위치는 C 드라이브의 recycle.bin이다. 휴지통에서 속성에서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될 때마다 삭제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지요. 휴지통에 지정된 최대 크기 초과하면 보관된 파일 중에 가장 용량이 큰 파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오래전에 삭제한 파일부터 자동 삭제된다 그랬죠. 답 몇 번? 3번. 이 문제는 오래전에도 나왔던 문제, 최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휴지통에 보관된 실행 파일은 복원이 가능하죠. 휴지통에서 실행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알아둬야 됩니다. 5번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선택한 후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다른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기죠. 다음 몇 번입니까? 1번. 6번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동일한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이동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바탕화면으로 끌어서 놓으면 복사가 된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다 놓으면 복사가 된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Alt 키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 다른 폴더로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컨트롤 ESC 시작 메뉴 Shift F10 선택한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 Alt 엔터 선택한 항목의 항목을 실행한다? 몇 번이? 이건 답 3번이죠. 왜요? Alt하고 엔터는요 해당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속성을 실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윈도우 로고랑 2는 탐색기 실행, 파일 탐색기, 그죠? 예, 답 3번. 다음 중 폴더 속성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폴더가 포함하고 있는 하위 폴더 및 파일 개수를 알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폴더의 특정 하위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 여러분 속성에서 삭제는 안 됩니다. 답 2번이에요. 그 다음에 폴더를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접근해서 공유할 수 있고요. 폴더의 읽기 전용 속성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폴더는 여러분 요거 저 정말 디테일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여기 D 드라이브에서 보여드릴까요? 아무거나. 자 여러분 오른쪽 누르면은 속성 보이죠? 바로 요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폴더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특성, 읽기 전용, 숨김 속성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요. 현재 이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의 개수가 몇 개고 하위 폴더 개수가 몇 개다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삭제는 안 된다고요. 됐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한 경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들어있죠? 그거 복원되죠? 그럼요 되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요.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 휴지통 들어가도 삭제 이거 어떻게 돼요? 딜리트 눌러 휴지통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그냥 삭제돼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 크기를 0으로 하면 어때요? 휴지통 없단 얘기예요. 삭제해도 뭐예요? 그냥 날아가요. 답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설정 메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설정은 윈도우 로고랑 I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얘가 제어판 기능을 확장한 기능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당연히 여기 개인 설정에 대한 거, 여기 시스템에 대한 거, 앱에 대한 거, 계정에 대한 거 우리 시험에 늘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 그러니까 기존의 제어판에서 나왔던 애들이 윈도우 10에서 바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접근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뭘 알 수 있냐면 설정에 시스템 들어가면은 정보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분 시스템의 정보, 즉 CPU의 종류,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스템의 종류, 즉 운영체제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사양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저장소를 누르면은 현재 여러분 컴퓨터 드라이브에 그 메모리에 보조기억 장치 하드든 SSD든 거기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문서는 얼마, 용량은 얼마,
그 다음에 설치된 앱의 용량은 얼마, 임시 파일의 용량은 얼마, 이런 것들이 모두 저장 현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파일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앱 있죠. 이 앱에 들어가면요, 현재 여러분 시스템에 설치된 앱들 목록이 쫙 떠요. 그리고 이 앱에서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윈도우 I. 자, 설정의 앱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은 현재 여러분 시스템에 설치된 앱 종류가 쫙 나와요. 그리고 이 앱은요, 이렇게 클릭하고 필요 없다면 제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앱 및 기능에서는 설치된 앱의 목록을 보여주고 설치된 앱에 대한 수정, 제거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알아둬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앱 중에 지도를 누르면 이 지도 앱이 실행되고 음악은 이 그루브 음악이 실행되도록 하고 이런 대표 앱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앱에서 여기 시작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컴퓨터가 부팅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부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목록을 나타냅니다. 이 시작 앱은요, 불필요한 앱은 여러분이 종료를 해줘야 돼요. 왜? 시스템 부팅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됐죠?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앱에 대한 거, 재생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앱을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하고 중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설정의 앱의 시작 프로그램에서. 됐죠? 예, 요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설정 나오죠. 개인 설정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배경화면이라든가 글꼴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정, 이런 모든 것들을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글꼴은요, 윈도우에 사용하는 글꼴 추가 삭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글꼴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의 위치는 어디다?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의 폰츠. 글꼴 폴더에는 TTF나 TTC, FON 확장자를 갖게 됩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글꼴 파일의 종류는 트루, 비트맵, 벡터가 있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새로운 글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글꼴 파일을 이곳으로 끌어다 놓으면 자동 설치가 돼요. 됐죠? 불필요한 글꼴을 여기서 제거도 가능합니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정,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설정에서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계정 사용자의 정보 확인 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변경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계정에서. 그래서 하나의 PC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사용자마다 암호,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계정의 유형입니다. 별표,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자, 계정의 유형은요,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나뉩니다. 관리자는 어드민, 바로 뭐냐면 아무 제한 없이 컴퓨터 설정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자 계정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직접 삭제하고 추가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앱이든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해 표준 사용자 계정은 말 그대로 사용자일 뿐이에요. 즉 프로그램 설치, 즉 앱이죠. 앱을 설치한다던가 중요 파일 삭제 이런 거 못해요. 절대. 오로지 표준 사용자는 이미 설치된 앱을 실행하거나 자기 바탕화면 좀 이쁘게 꾸미든가 작업 수행하는 거 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접근성 센터가 있습니다. 설정에 접근성 들어가면 여기는요, 눈이 약간,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돋보기를 켜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디오 설명을 켜요. 네, 이런 것들. 텍스트 음성 변환해요. 이런 거. 그래서 고대비 효과, 돋보기 켜기, 색상 필터,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게 접근성 센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고정키, 필터키, 토글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키보드 누르는 게 약간 불편할 경우, 동시에 두 개 키 못 누를 경우 미리 눌러져 있다 이렇게 미리 고정하는 거, Shift, Ctrl, Alt 키 누른 상태로 고정하는 거 고정키, 빠르게 반복되어 눌러진 키 입력을 무시하거나 반복 속도 느리게 하는 거 필터키. 됐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설정 작업 또 잊을만 하면 우리 시험 나오죠. 프린터 설정은 프린터 또는 자 설정의 장치 이걸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오면 프린터 및 스캐너를 통해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 이거 누르면요. 윈도우 10에서는 알아서 프린터 목록 보여주고 그 중에 여러분이 해당 프린터 목록 선택만 하면 자동 설치돼요. 됐죠?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리죠?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빨라요. 자, 설정 앱에 장치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장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프린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에 대한 설정인데요. 프린터 및 스캐너 보이죠? 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그 프린터 및 스캐너 설치는 이걸 누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다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 프린터라는 말이 있어요. 윈도우즈 내에서 내 기본 프린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여기 체크를 제가 해놨거든요. 이거 체크를 하면은 가장 최근에 사용한 프린터로 앞으로 제가 인쇄를 하면, 만약에 여러분 그 PC에 프린터기가 5대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5대 중에서 내가 특정한 프린터를 고르지 않아도 그냥 인쇄 누르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프린터로 자동 연결해서 인쇄가 되도록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럼 제가 이거 해제할게요. 해제하고 보세요. 기본값이라고 나오네? 그렇습니다. 자, 프린터기가 저는 한 대이기 때문에 기본값이라고 떠요. 이걸 누르면은 관리라는 말 보이세요? 이거 들어가면은 기본값으로 설정이라는 거 보이죠? 예. 이게 뭐냐면은 여러 대 프린터 중에 내가 인쇄를 누르면 자동으로 가장 먼저 응답하는 프린터. 이게 바로 기본값이에요. 프린터기가 여러 개 있으면 기본 프린터는 only one,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그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인쇄 대기열은 말 그대로 현재 인쇄 중인 프린터의 상태라던가 그 다음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 이 목록을 보여주는 게 인쇄 대기열입니다. 됐어요? 그거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러 대 프린터 중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프린터 뭐라고 불러요? 기본 프린터. 기본 프린터는 only one. 됐죠? 그 다음에 다른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지정되면 현재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 기능 해제되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실제로 프린터와 연결된, 다이렉트로 연결된 그런 프린터는 우리가 로컬 프린터,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네트워크로 설정돼서 인쇄하면 저 멀리에 프린터가 응답해서 인쇄하면 네트워크 프린터예요. 됐죠? 네트워크 프린터 연결할 때는 PC 이름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풀은 뜻만 아시면 됩니다. 스풀은요, 고속의 CPU와 저속의 주변 장치 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인쇄 대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뜻만 알아두면 돼요. 자, 핵심 기출 체크 나왔습니다. 1번, 다음 중 윈도우즈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시간 제어할 수 있다.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유형과 계정 이름,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 변경할 수 있다고요? 못한다고요. 3번, 오로지 이용만 해요. 자신의 계정 암호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에 설정의 앱의 기본 앱을 이용해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기본 앱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 즉 우리가 문서 인쇄하면 기본적으로 반응하는 그 앱을 말합니다.
같은 유형의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별로 연결된 앱을 설정할 수 있고요.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이 항상 특정 앱에서 열리도록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유형에 따라 각각에 맞게 자동으로 수행할 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에 설치된 특정 앱에 대한 수정 제거는 여기서 하지 못해요. 기본 앱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앱 및 기능에서 해주죠. 답 4번입니다. 3번. 새로운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에 글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새로운 글꼴을 추가하려면 해당 글꼴 파일 열면 나타나는 글꼴 창에서 설치 버튼 클릭하면 된다. 맞아요. 글꼴 파일의 확정자는 TIFTTC. 그 다음에 설정에 개인 설정 글꼴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 삭제할 수 있지요. 윈도우즈의 폰츠 폴더에서 모든 글꼴을 선택한 후 숨기기를 누르면 다른 앱에서 글자를 입력할 수 없다. 글꼴을 선택하고 삭제를 해야 그렇게 되고요. 숨긴다 그래서 다른 앱에서 그 글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숨긴다는 건 눈에만 안 보이게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 개인 설정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 뜻입니다. 윈도우 로고랑 D 누르면요. 바탕화면 오른쪽 누르면 여기서 개인 설정 들어갈 수 있어요. 곧바로. 이렇게요. 됐죠? 여기서 지정하지 못하는 것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모니터 해상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모니터 해상도요? 네. 모니터 해상도는 여러분 여기 아니에요. 1번입니다. 해상도는 그럼 어딘가요? 시스템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디라고요, 여러분? 네, 바로 여기 시스템. 자, 들어가 보죠. 시스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보이죠? 여기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해상도. 됐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조 프로그램 나왔는데 우리 메모장 뭐 또 캡처 도구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요거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캡처 부분에 대한 거는 그 화면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캡처해서 즉 그대로 화면 캡처한다는 얘기죠. 이미지 파일이나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앱을 말한다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워드패드 얘는 서식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메모장은 전체에 대한 글꼴 지정은 가능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못 바꾸죠. 얘는 일부분에 대해서 글꼴 변경 가능합니다. 색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산기, 그림판, 스티커, 메모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관리 도구는 시그니처죠. 별표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가 나왔습니다. 자, 드라이브 조각 모음은 뭐예요? 여기저기 분산되어 저장된 파일들이 너무 많으면요. 결국은 드라이브의 접근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되어 있는 내용들을 연속적 공간으로 최적화시켜 드라이브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 이게 뭐라고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 참고로 얘는 접근 속도 향상을 위한 것이고 드라이브 용량 증가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는 단편화로 인해 흩어진 파일을 연속 공간으로 배치하는 거고 SSD는 운영체제에서 제거된 파일이 실제 기억장치에서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걸 모두 제거하는 트림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에요. 됐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은 누가? 관리자 계정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의 종류 3가지 FAT 16, 32, NTFS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드라이브 최적화에 대한 작업 여러분 제가 열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게 분석 단추예요. 그리고 여기서 최적화 해야 돼요 이렇게 뜨면은 최적화를 실행하는 게 2단추. 됐죠? 그 다음에 최적화 작업은 매주, 매일, 매월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그 매주에 또는 매일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최적화 작업이 수행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가 나오는데 얘는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디스크 정리 대상에 누구누구가 들어갑니까?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휴지통 파일, 임시 파일이 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즈 구성 요소와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제거할 수 있고 시스템 복원 지점을 제거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파일 정리를 누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작업관리자 별표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컴퓨터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 즉 앱을 종료할 때 사용합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ESC 또는 시작에서 윈도우즈 시스템의 작업관리자 또는 시작에서 바로가기 메뉴,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작업관리자 실행해도 됩니다. 다양한 방법 직접 실습해 보시고요. 자, 작업관리자 여러분 보시면 프로세스 탭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현재 실행 중인 앱의 종류가 쫙 나와요. 또는 프로세스 종류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강제로 여러분이 종료하고자 하는 그 앱이 있다면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성능 탭에서는요,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우리가 GPU라고 불러요. 이런 자원 현황을 그래프로 표시하는 게 바로 어디다? 성능 탭. 그 다음에 앱 기록은 특정 날짜 이후에 앱별 리소스 사용량을 체크합니다. 시작 프로그램 아시죠? 컴퓨터 부팅되면서 윈도우가 프로그램 시작되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앱입니다. 이 앱은요, 직접 어때요? 여러분이 불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여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시작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여러분 보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정해서 앱에서 시작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로그인된 모든 사용자 보여주고 특정 사용자 로그아웃 시킬 수가 있는 곳입니다. 꼭 알아둬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보여주고 해당 프로세스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 항목 확인 실행 여부 체크. 됐죠? 자, 핵심 기출 체크 들어갑니다.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해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한다. also. 그 다음에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어때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동작에 필수적인 이 말이 나오죠. 이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필수적이라는 거는. 우리 메모장 없다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됩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운영체제를 보다 튼튼하게 지원해 준다든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유틸리티 맞고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맞습니다. 윈도우즈 10의 드라이브 최적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드디스크에 단편화되어 조각낸 파일들을 모아준다. 그죠?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도 조각화될 수 있다. 그럼요. 수행 후에는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디스크 용량이 증가한다. 나왔는데 용량 증가와는 상관이 없죠. 일정을 구성하여 드라이브 최적화 예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윈도우 10의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 파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임시 인터넷 파일 해당되죠.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 제거 대상인가요, 여러분? 폰트 파일은 글꼴에서 제거되는 거죠.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다 맞죠?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윈도우즈 10의 작업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실행 중인 앱을 작업 끝내기로 종료할 수 있지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 볼 수 있지요. CPU 사용 정도와 CPU 사용 현황 볼 수 있죠. 바로 성능 탭에서 가능합니다.
실행 중인 앱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답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윈도우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3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망 구성 형태는 여러분 쭉 한 번씩 보세요. 그냥 예, 이 중에서 스타용은 이 가운데가 핵심이에요. 이게 중앙의 센터 컴퓨터. 얘 망가지면 말짱 시스템 마비가 되는 상태. 즉 중앙 컴퓨터 고장 시 전체가 마비가 된다. 중앙의 집중형 방식. 요렇게. 그 다음에 링형은 둥글게 이거예요. 컴퓨터와 단말기를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연결시킨 거.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됐죠? 버스는 이렇게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를 연결시킨 구조. 그 다음에 망형은 모든 단말기가 각각 회선으로 직접 연결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됐죠, 여러분?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죠. 예, 그 장비들에 대한 문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라우터에 노란색 표시해놨죠. 왜요? 라우터가 잘 나와서 말이에요. 자, 일단 인터페이스 카드, NIC, 우리가 이더넷 카드라고 불러요.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 똑같은 말입니다. 얘는 바로 컴퓨터와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 컴퓨터 연결하는 거 뭐라고요? 허브. 리피터는요. 데이터를 이 처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낼 때 거리가 좀 더 멀면은 데이터를 보낼 때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신호가 약해져요. 우리도 왜 휴대폰 들고 뭐 높은 산 오지에 가면 어때요? 신호가 안 터지네 이런 얘기하죠. 근데 기지국 앞에서는 어때요? 되게 잘 터지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증가하면은 신호가 약해지는데 이거 신호를 좀 더 보강해주는 역할, 그게 리피터. 됐죠? 그 다음에 브릿지 나오죠. 브릿지는 뭡니까? 데이터. 여기 보시면 각각의 시스템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전송해주죠. 예,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들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야 데이터 전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죠. 바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 내용. 라우터는 별표하셔야죠. 제일 많이 나오니까. 라우터는 인터넷에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로 설정. 이 말이 나오면 라우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데이터를 어딘가로 전송할 때 그 경로를 알아야 되겠죠. 그 경로를 지정해주는 장비가 바로 라우터예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주로 랜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장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OSI 7개층 시험에 나오죠. OSI 7개층 뜻 알아둬야 되죠.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그 데이터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받읍시다라는 통신 규칙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이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딱 7개의 계층을 만들어서 이 프로토콜로 인한 시스템의 복잡도를 최소화합시다 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OSI 7계층이에요. 됐죠? 이 뜻 알아두고요. 프로토콜 7계층은 여러분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이 밑에가 가장 그 원시적인 내용입니다. 기계와 기계끼리의 연결입니다. 물리 계층부터 맨 꼭대기 7계층의 응용계층은 바로 사용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은 말 그대로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을 갖는 물리적 특징을 규정하고 있고요.
오류 없이 데이터를 무사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이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라우터 보셨죠? 그 라우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시스템 종단 간의 송신과 수신, 이들 간의 오류 수정 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전송 계층. 그 다음 세션, 그 위에 표현, 맨 위에 응용 계층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HTTP. 여러분, HTTP는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도 보통 인터넷 주소 쓸 때 http://ib96.com 뭐 이렇게 쓰잖아요. 바로 이 HTTP는 웹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바로 HTTP예요. 그 다음에 FTP 프로토콜은 파일을 올리고 받고 파일을 송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SMTP 프로토콜은 이메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됐어요? 이 정도 여러분이 7계층 각각 뜻 알아두고 그리고 각각의 종류들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 특별히 알 필요는 없지만 7계층 쭉 계층 이름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TCP/IP 프로토콜은 TCP/IP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 요거 먼저 알아두시면 됩니다. TCP는 전송 계층에 해당되고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 우리가 이메일 보내죠. 이메일을 보낼 때도 프로토콜이 사용되는데요. SMTP는 메일을 보낼 때 꼭 알아두세요. 사용자 컴퓨터에서 작성한 메일을 다른 사람의 계정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역할, 이게 SMTP. 그 다음 반대로 누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럼 그 메일을 어때요? 열어봐야 되죠. 수신 측에서 그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을 사용자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도록 서버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 이게 팝3. 그 다음에 마임은요.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마임은요, 메일에 텍스트 내용뿐만 아니라 뭐 사진도 이렇게 첨부해서 보내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은요, 당연히 전 세계 통신망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세계적 네트워크입니다. 얘는 중앙통제기구가 따로 없어요. 사용권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려면 각각의 고유 IP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존의 IP 주소는요, 인터넷 주소로 8비트씩 네 부분 총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네트워크 부분이 A부터 E 클래스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IP 주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르면서 IP 주소를 늘리고 동시에 더 안전하게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보안도 유지하기 위한 IPv6 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얘는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IPv6는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IPv4를 대체하기 위한 128비트 기억하세요. 구성된 차세대 주소 체계입니다. 16비트씩 8부분 총 몇 비트? 128비트. 네 자리에 몇 진수? 16진수. 각각을 콜론, 여러분 콜론이에요. 위아래 마침표로 구분하고 앞자리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지원으로 보안 문제 더 월등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IP 주소에 비해서 전송 속도 빨라요.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유니, 애니, 멀티캐스트 세 가지의 주소 체계로 분류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IPv6 16비트, 128비트, 16진수를 콜론으로 구분한다. 됐죠?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은 우리가 뭐 보통 인터넷 주소 얘기할 때 www.ib96.com 뭐 보통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쓰거든요. 이 도메인 이름은요, 사람들이 IP 주소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문자로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도메인 길이는 최소 2자에서 63자. 도메인 주소는 호스트 컴퓨터 이름, 뭐, 여기, IB96, 뭐, 한사랑, 이렇게. 그 다음 소속 기관 이름, 이 호스트 컴퓨터가, 회사냐, 학교냐에 따라 소속 기관의 종류, CEO, 뭐,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뒤에 국가 이름, KR, 뭐, JP, 이렇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도메인. 그 다음 URL은 인터넷상에서 웹페이지의 그 정보 위치를 알려주는 표준 주소 체계입니다. 여러분 얘는 별표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URL 표기 방식을 묻는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주소는요, 형식 별표 뭐라고요? 프로토콜 HTTP, FTP 이게 프로토콜 이름이에요. 콜론 슬래시 그 다음 서버 주소 이렇게 도메인 이름 쓰는 거죠. 그 다음 필요하다면 포트 번호도 쓸 수 있습니다. 대괄호는 생략,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슬래시 해당 파일 경로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자, 그 다음에 핵심 기출 체크 봅시다. 1번 다음 중 이기종 단말기간의 통신과 호환성 등 모든 네트워크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을 여러 계층, 몇 계층? 7계층으로 나누어 정의한 통신규약 명칭 뭐라고 불러요? OSI 7계층. 2번 자, URL 형식으로 옳은 거 방금 전에 보셨어요? 맨 먼저 뭐예요? 호스트 아니죠? 뭐 프로토콜 땡땡 슬래시 그리고요. 호스트 서버 그 다음 포트 번호 생략할 수 있어요. 그죠? 포트 번호 여기 쓴다면 여기.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알아두면 금방 맞출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나왔고요. 3번 다음 중 인터넷 전자 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 보낼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8비트의 EBCDIC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메일은 오로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송은 ASCII 코드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SMTP, POP3, MIME 프로토콜 이메일에서 사용되죠?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여러분 아이디, 예를 들어 아이디가 모모, 그리고 여러분이 네이버를 써요. 모모 골뱅이 네이버.com,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다음 중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정해야 할 TCP/IP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건 좀 살펴볼 필요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자, 네트워크와 관련한 내용은 설정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상태가 먼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고급 네트워크 설정에 어댑터 옵션 변경을 누르면은 이더넷 나오죠. 오른쪽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누르고 속성 들어가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IP 주소를 자, 다음 IP 주소 사용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설정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뭐 있어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그리고 DNS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취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DNS 서버 다 맞죠? 어댑터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답 몇 번? 3번. 그 다음 5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해 라우터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옳은 거 경로 설정. 경로 설정에 대한 거 몇 번입니까? 네, 2번이네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3번은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출입구 역할. 그럼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로 바꿔주는 거. 이것이 바로 DNS예요. 됐죠, 여러분?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정말 오래된 문제인데요. 최근에 또 출제가 된 거예요. 다음 중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가능한 정보 전송 방식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데이터 정보 전송 방식은 3가지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이렇게 있어요. 얘는 예선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예를 들어 A가 있고 이쪽이 B가 있으면은 너는 오로지 보내는 역할만 해. 송신, 나는 받기만 할게.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쪽은 보내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이런 구조를 단방향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방송국이 그랬죠. 라디오 전파 쏘면 어때요? 한쪽은 청취자 듣기만 해야 되죠. 그게 단방향. 반이중은요. A하고 B가 있으면 동시에 너도 데이터를 나한테 보내고 반대로 너도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동시에 보내고 동시에 받는 건 안 된다. 만약에 너가 데이터를 보내는 중이라면 나는 반대로 받기만 할게. 그리고 내가 반대로 데이터를 보낸다면 너는 받기만 해야 돼? 이게 반이중. 전이중은 전화기 생각하면 돼요. 동시에 데이터를 같이 보내고 받을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전이중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 1번. 7번.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규약. 웹서버에 여러분이 웹페이지 접속을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뭘 사용하죠? HTTP 프로토콜. 답 몇 번? 2번.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안이 나왔어요. 보안 문제 요새 여러분 출제 굉장히 잘 돼요. 이 보안 작업은요. 전통적인 문제는 바이러스 문제. 얘도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하도 이런 이제 보안의 그 중요성,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공격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해킹에 대한 문제 있죠. 정보와 사회의 기능,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공격행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옵니다. 2-3 문제 출제가 돼요. 자, 일단 바이러스 여러분 뭔지 알죠? 컴퓨터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 운영체제나 저장 데이터에 손상을 입히는 프로그램이죠.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파일의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자신을 복제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받은 파일이나 외부에서 복사해온 파일을 통해 감염되죠. 따라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바이러스 종류들을 한 번씩 보시고요.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을 램에 상주시켜야 되고요. 가장 최근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구해서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해야 되고요.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백업해 두고요. 발신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삭제해야 돼요.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공유 폴더 속성을 읽기 전용으로 설정합니다. 다운받은 파일이나 복사해온 파일은 반드시 실행 전에 바이러스 검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뭐라고 우리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데이터를 우리가 전송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우리 데이터 내용을 엿보지 않도록 이 데이터 내용을 암호화 시켜줘야 됩니다. 자, 암호화 2가지, 뭐하고 비밀키와 공개키가 있습니다. 비밀키 암호화의 대표적인 애는 DES 알고리즘이 있고요. 비밀키는 이겁니다, 여러분. 데이터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는 뭐냐면 암호를 해제해서 원래 내용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를 거는 키와 암호를 해제하는 키가 똑같다. 이게 뭐라고요? 비밀키. 공개키는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 알고리즘이고 암호를 거는 키가 따로 있고요. 암호를 해제하는 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복잡하지만 안전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자, 현재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즉 정보가 중요한 사회죠. 정보 자원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정보화 사회의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 나쁜 점, 부작용, 이것을 우리는 역기능 이렇게 불러요. 일단은 옛날에 생각지도 않았던 컴퓨터 범죄가 증가했고요. 음란물, 폭력물의 무분별한 유통, 개인정보 노출, 그 다음에 게임에 막 빠져서 3일 동안 게임만 해요. 예, 현실 도피, 비인간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정보화의 격차.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알아두고요. 인터넷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행위 나오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여러분 도청이라는 거는 뭐냐면 몰래 전송 중인 자료나 정보를 몰래 조용히 빼내는 거. 이거를 도청. 그 다음에 스니핑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만히 숨어서 엿보는 거. 스푸핑은 속이는 거예요. 즉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즉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정상적인 그 어떤 그 송신자에 의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처럼 그 위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그러니까 신호가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라면 중간에 공격자가 이거를 변조를 시켜서 이 A-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건데도 B는 어때요? 얘가 보낸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웜은 자기 스스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과부하 증가시킨다. 바이러스 형태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웜에 걸리면 속도가 느려져요. 시스템 속도가 느리고 결국엔 다운됩니다. 트로이 목마는 평상시엔 아무 일도 없다가 특정한 날짜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때 갑자기 돌변해서 모든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는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DOS하고 DDoS가 있는데 얘네는 그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하나의 서버에 막 보내요. 그럼 서버가 어때요? 아무 일도 못하겠죠. 그래서 서버를 마비시키는 애들. 그 다음 피싱은 문자 사기. 여러분 피싱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거짓 메일을 발송해서 특정 금융기관 등의 가짜 웹사이트로 유인을 해서 그 사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를 쭉쭉쭉 빼내는 기법이에요. 이걸 피싱 사기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 나오죠? 아, 우리 시험에는 얘네가 잘 나와요. 알아둬야 돼요. 가로막기. 여러분 데이터가 쭉 가고 있는데 딱 가로막았어요. 그럼 가로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데이터 가는 길을 막았으니까 데이터 전달을 방해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로채기는 뭐예요? 중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 내용을 쭉 빼낸다는 거죠. 예. 도청 및 몰래 가로채기 하는 거. 이건 정보의 비밀을 떨어뜨리는 거죠. 기밀성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변조와 수정은 데이터 내용을 슬쩍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1, 2, 3이 가야 할 데이터를 A, B, C로 이렇게 조용히 변조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위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A에서 B, A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B가 받는 건데 이 사람이 어때요? 예, 데이터를 A에서 보낸 건데 마치 A가 보내지 않고 B-가 보낸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이걸 위조라고 불러요. 됐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해 방화벽 나오죠. 얘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아둬야 돼요. 방화벽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빨라요. 여러분이 현재 여기 시스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A라는 시스템이에요. A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 회사가 이제 실제로 어떤 모든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격자가 이 회사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A에 자꾸 접근을 하겠죠. 예. 이때 방화벽이 여기에서 딱 뭐예요? 이
회사의 직원이면 어서 아이디 비밀번호 또는 필요하다면 홍채, 지문 이런 인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증 작업을 걸쳐서 어때요? 아, 우리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도 돼? 그러면 들여보내고, 아, 인증 정보가 달라. 틀렸어. 그럼 너는 절대 접근하지 못해.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방화벽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여러분 별표하시고 알아둬야 돼요.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함으로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방화벽.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인증된 패킷 정보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해서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내부의 불법적 해킹은 못 막는다. 됐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 문제를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 사용한다. 오케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한다. 오케이.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예. 전자우편 여러분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요 열어보지도 말고 어때요? 그냥 삭제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2번 다음 중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요? 정보 차이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답 몇 번? 1번.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요새는 서버 하나가 망가지면 어때요? 은행 볼일 아예 못 봐요. 그죠? 엄청난 경제적 혼란. 그 다음에 정보기술 이용해 새로운 범죄 나타나죠. 그 다음에 VDT 증후군, 테크노스트레스 같은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3번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 중 하나인 변조, 내용을 바꾸는 거죠.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걸 방해한다. 이거는 뭐예요? 가로막기. 데이터가 전송되는 도중에 몰래 엿보거나 정보 유출한다. 가로채기. 전송된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 이게 변조죠.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송신한 것처럼 꾸민다. 이거는 위조. 그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방화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설정하고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법도 얘가 제공을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인지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하는 거죠. 답 3번입니다. 네트워크 위치에 따른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도 설정합니다. 자, 5번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에서 가로채기가 뭐라 그랬죠 아까? 가로채기, 바로 도청한다든가 몰래 보는 행위. 그쵸? 이게 가로채기. 답 몇 번? 2번. 1번은 가로막는다니까 가로막기죠. 3번은요. 내용을 수정하니까 변조죠. 답이 나오네요. 변조. 그 다음에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꾸민다. 이거는 위조. 그쵸? 답 2번입니다. 아, 정말 잘 나오네. 그쵸? 자, 우리 컴퓨터 1반의 마지막 주제는 멀티미디어예요. 멀티미디어 문제 2문제 이상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다 맞아줘야 됩니다. 멀티미디어는요,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 그림, 사진, 음성, 화상 데이터를 일방향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방향으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특징은 통합, 디지털, 쌍방향, 비선형. 통합은 뭡니까? 문자, 그래픽, 사운드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합해서 전송할 수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디지털로 변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와 제공자 간에 서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쌍방향성. 사용자 선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비선형성. 그 다음에 문서와 문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합한 개념으로 문자뿐만 아니라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정보를 연결해 놓은 건 하이퍼미디어. 그 다음에 스트리밍, 옛날에 잘 나왔죠. 스트리밍 서비스는 웹에서 오디오,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다 하고 재생을 하면 너무 늦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운로드 하면서 동시에 재생해 주겠다. 스트리밍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애들은 다 알아둬야 돼요. 자, 멀티미디어는 음악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비디오 이런 거 모두 한꺼번에 통합해서 전송한다 그랬죠. 따라서 사운드는 듣는 거죠. 이 사운드 파일 형식엔 웨이브, 미디, mp3가 있는데요. 웨이브는 자연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음이 어때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직접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재생을 하고 또 만들기 때문에 용량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음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커요. 확장자는 웨이브, WAV 직접 재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mp3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노래는 mp3잖아요.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방식이다. 기존 데이터를 음질에 저항 없이 약 몇 분의 1? 12분의 1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미디는 전자음악을 말합니다. 예, 이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연주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용량이 그래서 작아요. 됐죠? 이게 뭐라고요? 사운드 파일. 자, 그 다음에 그래픽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비트맵, 벡터 형식. 우리가 보통 그 그래픽을 표시할 때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화소, 바로 점, 픽셀이라고 불러요. 이 픽셀로 각각의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픽셀의 데이터가 많으면 그만큼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할 때 비트맵과 벡터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알아둬야 됩니다. 비트맵은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부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점으로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면은 이 점 하나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모나게, 그 테두리가 거칠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따라서 확대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거칠어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안티 알리어싱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함으로 고해상도의 실물 사진과 같은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미지 저장 시 많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형식은 BMP, GIF, JPG 등등이 있습니다. PNG도 있고요. 그 다음 벡터는요, 점과 점을 부드럽게 어떤 연결을 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문제가 없어요. 아주 매끄럽게 표현되고요. 단순한 도형과 같은 개체를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형식은 DXF, AI, WMF 파일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픽 파일 형식의 종류 BMP, GIF, JPG, PNG 이들을 먼저 알아둬야 됩니다. 자, JPG, PNG, GIF, BMP는 용량이 커요.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용량 무지막지하게 크다. GIF는 비손실 압축 방법으로 256색상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움직이는 조그만 아이콘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표시할 때 GIF를 써요. 배경을 투명하게 하거나 애니메이션 효과 줄 수 있고요. JPG는 우리가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다 JPG 형식이죠. 정지 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표준화 규격, 비손실, 손실 압축 모두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PNG는요, GIF하고 JPG의 좋은 점을 조합해서 만든 형식입니다. 투명한 배경, 애니메이션 효과 지원하고, JPG의 높은 압축률을 지원합니다. 해상도, 고해상도예요. 됐죠, 여러분? 얘네들이 뭐다? 그래픽 파일 형식이다.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데이터 형식 나오는데요. MPEG 별표하셔야죠. 시험에 벌써 수십 번도 넘게 나왔어요. 영상, 음성 등 다른 음향까지 압축하는 기술에 관한 표준, 동영상 압축 표준, MPEG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 얘는 손실 압축 기법 써서요. 중복성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DVI는 인텔의 동영상 압축 기술, AVI는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압축 기술. 됐죠? 그 다음 그래픽 기법 한 문제씩 나오죠. 이런 건 뭐 보너스예요. 렌더링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질감을 주므로 사실감을 추가합니다. 3차원 효과 하면 렌더링.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색상 빨강하고 노랑하고 막 섞어서 주황을 만든다든가 이런 비슷한 색상을 내는 효과 디더링.
인터레이싱은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지 않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모핑,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 막 사람이었는데 막 갑자기 곰으로 막 바뀌어요. 모핑 효과. 그 다음에 모델링,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하는 거. 메조 틴트 나오면 동파나가 나와야 돼요. 필터링은 여러 가지 효과 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 아까 비트맵, 벡터 그렇게 두 가지 있었죠. 그래픽의 표현 방식에서. 근데 그 중에서 그 비트맵 같은 경우는 글씨 확대하면 어때요? 예, 모서리, 테두리가 거칠어지죠.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뭉개주는 효과. 이게 안티 엘리어싱. 그쵸? 그래서 얘는 사물의 색상을 변경해 날카로운 선을 뭉개서 부드럽게 이어진 효과를 형성한다. 뭐라고요? 안티 엘리어싱. 자, 핵심 기출 체크 봅시다. 다음 중 JPEG 표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JPG는 여러분 스마트폰의 사진을 생각하세요. 손실과 무손실 압축 기법이 있지만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유로 무손실 압축 방식은 잘 쓰이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JPE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엔 JPG, JPG, JP 등의 확장자를 사용한다. 맞고요. 파일 크기가 작아 웹상에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한다. 그쵸? 그 다음에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 비트맵 형식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변환 시 얘네들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 4번이에요.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물 모형의 명암과 색상을 추가해 사실감을 더해준다. 3차원 사실감을 더해주는 효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렌더링. 그쵸? 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포맷인 웨이브 파일 있죠? 사운드 파일, 그게 오디오죠? 네, 이 웨이브는 자연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용량 크다 그랬죠? 확장자 웨이브, 즉시 재생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파일의 확장자 웨이브이다. 아이고 맞고요.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 크기가 가변적이고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파일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길이, 세기 등 다양한 음악 기호가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은 따로 정해진 게 없겠죠.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해 동영상 전문가 그룹이 나왔습니다. 제한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압축에 관한 일련의 표준 뭐라고 불러요? MPEG. 5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 이거는 뭡니까? 벡터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번의 답은 허무하게도 1번이에요. 이미지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이 필요하고 파일 형식엔 BMP, GIF, JPG가 있고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컴퓨터 일반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한 번 들었더니. 그죠 여러분? 2번 들으시면 좀 낫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때요? 말끔하게 정리가 됐나요? 예, 다시 한번 핵심 기출 체크 문제들 정리해 주시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꼭 눈도장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